국민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기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인 남북경제협력과 그 속에서의 기업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강의 목차는 먼저 2021년도 올해죠.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남북경제협력의 결정 요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 현실과 제8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들, 그 제8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들을 알아야만 결국 남북경제협력의 어떤 방향, 그리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 이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남북경제협력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러한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2021년 9월, 10월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2월, 3월 그런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한 시기의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안보 상황을 보게 되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17년 5월 10일 날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2017년 그 5월 10일부터 이후로 11월 29일까지 해서 북한이 무려 11회의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한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3일 날 제6차 핵실험을 하죠. 그래서 2017년 말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험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도 한반도 상황은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노딜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은 5월 4일부터 미사일 발사 시험, 소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2019년도에 13회, 2020년도에 3회, 그리고 2021년도에는 8회를 발사를 하죠. 약간 남북한 사이의 어떤 소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조금 조성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2017년도의 상황이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바뀌는 계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죠. 네, 바로 그러한 상황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2021년도는 어떠냐라는 거죠. 2021년도 9월 21일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사자 간의 종전선언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북한이 화답을 하죠. 9월 24일과 9월 2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화답을 하면서 최근에 한반도 내에서는 이러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미국의 대북 정책은 소위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라는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소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소위 탑다운 방식을 하죠. 그 신속한 비핵화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고,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어요. 근데 2021년도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약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향식 방식,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에요. 소위 북미 간의 어떤 실무자들 사이에서 먼저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하고 나서 그것이 일정 정도 합의에 이르는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정상 간 회담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비핵화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 발 뒤로 약간 물러난 느낌이 좀 보입니다.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속한 비핵화가 아닌 단계적인 비핵화, 급할 것도 서둘 것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소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면 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북미 대화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동북아 6개국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육자회담도 병행해 나가겠다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조성의 어떤 봄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2021년도 현재 어떤 9월과 10월을 보게 되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얼핏 보기에 따른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결국 2018년과 2021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2018년과 2021년도의 현재 상황이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미국과 소위 북한 사이의 어떤 합의점도 이끌어내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북미 교섭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측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은 대북 현상 유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조금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어때요? 대단히 강경 정책으로 나왔어요.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B-1B, B-2, F-22, F-35 막 이러한 최신의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됐었죠. 강경 정책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소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서였던 대화의 물꼬가 트면서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였던 협상 결렬 이후에는 그냥 현상 유지 정책을 취해온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북미 비핵화,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은 크게 전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말기였던 현상 유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실무 중심의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실무 중심. 그러니까 소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일정 정도 합의를 이끌어낸 이후에 소위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시기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하고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가 경우에 따라서는 북미 대화의 어떤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 측 동향은 어때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국내 정치에 집중을 합니다.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남측에 대해서는 화전양면 전략을 구사를 하죠. 그 속에서 결국 북한은 미국과 아니면 한국과의 어떤 대화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한 형태의 어떤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서 결국 대응의 속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경제협력의 결정 요인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북미 관계겠죠. 이 비핵화 협상과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의 어떤 진전 여부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진전 여부가 결정되겠죠. 바로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북한이 가장 지금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그대로 놓여 있다라고 하면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중에서 제 2371호와 2375호의 경우에는 2371호의 경우에는 북한 기업 및 개인과의 신규 합작 사업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2371호와 2375호가 있는 한 결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합작 사업이라든지 대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인, 저해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소위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남북 경제 협력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떤 타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미국은 대북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에요. 그럼 북한은 어떻겠어요? 계속해서 대결적인 자세를 강화해 나가겠죠. 그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강대강의 대결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이러한 강대강의 대결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든지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위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타결돼야 된다라는 거. 북미 사이에 북한의 어떤 핵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져야만 결국 남북경제협력의 물꼬가 어떤 제도적인 구조적인 장애 요인들이 거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잠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대북 핵 정책을 보게 되면 비핵화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에서 약간 일부 후퇴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할 것도 없고 적절한 속도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신속한 비핵화에서 일부 후퇴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행간의 뜻을 읽으면 약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언들도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육자회담 방식을 병행해 나가겠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화의 실타래를 어떤 북미 간의 대화의 어떤 창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대북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에는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살짝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바이든 정부가 출범만 한 지 한 9개월 정도 지나고 있고, 소위 바이든 정부의 대북 핵정책의 그 윤곽이, 명확한 윤곽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다시피 대북 인권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거, 이 점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권 문제는 어때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소위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어때요? 북미 대화에 장애 요인이 발생을 하고 결국 이것은 북한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한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대북 핵정책과 대북 인권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북한의 대미 정책을 한번 보게 되면 북한의 경우에는 트럼프 시기였대요. 소위 비핵화만 강요받고 얻은 것이 없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빨리 북미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때요? 결국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2021년 1월 달에 있었던 제8차 당대에서 고소란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8차 당대에서 북한은 대외적 고립과 국내 경제난 극복의 방점을 찍습니다. 결국 지금은 견딜 수밖에 없다. 그런 견디기 정책을 강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국방력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핵무력 및 핵기술의 고도화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핵잠수함의 보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천명을 하면서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북한도 강하게 나오겠다. 강대강이에요. 소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게 되면 북한도 대화를 하겠다는 것. 선대선의 원칙. 강대강과 선대선의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결정 요인은 뭐냐? 남북관계예요.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 9월
그러니까 북한이 8번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어때요? 북한이 소위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결국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돼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사회 내부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내부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이 되면 어때요?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도발 행위는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요.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을 그래야만 결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거 아니에요. 인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북 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모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한다. 그러면 결국 남북 관계도 악화되고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의 결정 요인은 소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 이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해제의 범위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결정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경제협력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경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잘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들의 주장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할 때는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 상대방의 어떤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 남북 교류협력이다라고 했을 때는 북한의 니즈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의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균형 잡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북한의 경제 현실을 보게 되면 소위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한 0.6%의 어떤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2015년도에는 마이너스 1.1, 그리고 2017년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된다라고 했잖아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11번의 탄도미사일, 그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1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계속해서 강화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마이너스 성장, 경제 성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2018년도 그랬고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마이너스 4.5%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러한 북한의 경제 현실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어떤 경제의 어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죠. 결국 이것이 소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초래를 하고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 강화시켜 왔던 겁니다. 그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확대 강화되니까 결국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도입할 수 있는 원유 도입량이 감소를 합니다. 원유 도입량이 감소하니까 자연스럽게 전력난과 원자재난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중간재 생산 공급의 위기를 낳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소비재 제품 공급을 축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경우에는 군수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거의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경제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시대의 어떤 경제정책의 기조를 보도록 한번 합시다. 왜냐하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나서 김정은 시대가 개막을 하죠. 그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첫 번째로 크게 보이는 것이 2013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에 병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북한을 둘러싼 어떤 안보 현실로 인해서 북한은 핵무력건설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방 부분에 대한 과잉 예산이 배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부분의 어떤 불균형과 소비재 산업의 위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북한이 핵무력 건설에 집중을 하니까 결국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초래하는 그 빌미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하는 과정 속에서 2016년 5월 7일 제7차 당대회가 열리죠.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여기에서 발표가 됩니다. 중점 사항으로는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 북한의 전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 전력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죠. 그리고 석탄, 금속, 철도, 운송 부문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농업, 수산업, 경공업 부문의 발전, 그리고 대무역, 경제개발구 이런 거를 통해서 대무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2016년부터 2020년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2016년 1월 6일에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미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바로 2016년과 17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화해의 무드가 형성되죠. 그러다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세웠던 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어떤 전략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에서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으로 접어들면서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핵무력 건설을 완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죠. 결국 이러한 것이 결국 2018년 한반도의 봄을, 평화의 봄을 낳게 하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간에 2018년 19년에 북한의 경우에는 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대화의 어떤 결렬 이후에 결국 북미 관계가 또 냉각 상태에 빠지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타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저해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자연재해와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재앙이 같이 맞물려 버렸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2021년에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8차 당대회의 핵심 목표는 뭐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입니다.
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라는 상황, 이런 것 속에서 결국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통해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목표 실현의 저해 요인으로서,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북한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봉쇄, 그리고 자연재해, 코로나19, 이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상당한 어떤 저해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내부적인 요인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업 태도라든지 구태의연한 사업 방식,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8차 당대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대무역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북한 대무역은 8억 6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73.4%가 감소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국경을 거의 봉쇄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의 대무역의 총액은 8억 6천만 달러다. 거기에서 수출이 8,900만 달러, 그리고 수입이 7억 7천만 달러. 그래서 무역 수지는 6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0년 북한의 대중무역의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수출은 어때요? 소위 북한 대무역의 총액이 수출이 8,900만 달러인데 대중무역에서의 대중 수출의 경우에는 한 4,800만 달러가 됩니다. 한 53% 정도가 되지요. 수입의 경우에는 어때요? 소위 북한 대무역의 총액은 7억 7천만 달러인데요. 이 대중무역에서 북한이 중국부터 수입한 거는 7억 한 1,000만 달러가 되죠. 그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6억 한 8천만 달러의 적자인데 그 속에서 한 6억 6천만 달러가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북한의 대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왜 제가 대단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하나만 더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10대 무역국을 보게 되면 북한의 최대 2020년의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 나이지리아 순입니다. 결국 중국과 베트남이죠. 그 중에서 북중 교역의 규모는 7억 6천만 달러로서 88.2%를 차지합니다.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88.2%예요. 이거는 2020년도에는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95.2%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무역 의존도가 한 30% 정도 되면 이거는 의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19년에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95.2%고요. 2020년에는 88.2%예요. 그러면 거의 북한 경제가 대중 경제에, 중국 경제에 거의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랬을 때 과연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오고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고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의 전략이
아주 정치하고 정밀하고 치밀하고 세밀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결국은 북한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역, 소위 대무역과 제가 소위 북중 간의 무역 규모를 같이 비교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남북교류,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오고, 소위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서, 소위 경제교류협력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의 어떤 니즈가 아니라, 북한의 니즈에 맞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서 공략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중점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속에서 가장 자세히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제8차 당대회의 경제발전 중점 사항과 추진 방향을 보게 되면 중점 사업 부분으로서 금속공업 부분, 화학공업 부분, 이 전력 공업 부분이 있잖아요. 전력 생산을 증가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은 전력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업 부분에 중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니즈가 크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채취 공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단히 많은 지하 자원, 광물 자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북한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게 건설 부분이에요. 이 산림직 건설을 증대하겠다. 그래서 평양시에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1만 세대씩. 그리고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 800만 톤을 생산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건설 부문에 방점을 찍고 있구나. 특히 산림집 건설을 증대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구나. 그럼 남북 경제협력의 어떤 아이템으로서 우리와 북한 사이에 어떤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또 하나는 농업 부분이에요. 북한은 지금 식량난이 대단히 심각하잖아요. 그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종자라든지 종자 개선이라든지 농축산, 과수에 있어서 새로운 농법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 절약형 농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와 북한 사이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북한의 니즈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들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 부분에서도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항과 비로봉, 해금강에 대해서 단계적인 개발을 하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북한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자라고 해야 그쪽도 흔쾌히 응하겠죠.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또 기타 사업 부분도 보게 되면 임업 부분, 북한의 경우에는 산림과
산림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통나무 생산이라든지 교통운수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철도의 현대화라든지 대형 선박이라든지 전차, 버스 등 이런 대중교통수단의 왔던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최신 부분에서는 유선 방송을 확장한다든지 통신망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국토환경 부분에서는 치산치수,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거, 그리고 해안선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오수정화선, 그런 먹는 물, 생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의 주요 사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이런 쪽에 대한 에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협력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쪽을 북한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 북한도 오케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겠죠. 바로 이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남북경제협력과 기업의 전략이라는 목표로 가서 그러면 남북경제협력 추진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별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우왕좌왕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들어가. 유비무환이에요. 소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확하게 아는 거, 정확하게 준비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상유지 단계잖아요. 유엔 안보리가 그대로 현상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일부가 해제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면 어떠한 남북 경제 협력의 추진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북제재의 현상이 그대로 유지될 때는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남북경제협력 기초연구에 따른 전략을 수립을 해둬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북한 산업 부분별 현황에 따른 특화 분야를 발굴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주체는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대북제재가 일부 해제된다. 라고 하면 이 남북경협 확대 모색에 따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사업 추진은 일단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을 해야 되죠. 이때의 주체는 정부 주도 하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전면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르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 추진은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중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경협을 본격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 단계의 주체는 기업 주도로 가야 됩니다. 정부 주도에서 기업 주도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기업도 이러한 추진 전략의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여유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할 때 고려사항은 뭐냐. 최소한 국민적 합의 하에서 점진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치적 상황만을 고려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리하게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의 큰 희생이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경제협력 추진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개성공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르는 재반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안정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부터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북한의 산업 분별,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콘소시엄을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디가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북한으로 진출한다. 이는 산업 분별에 대해서 그런 전략들이 있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의 니즈가 아니라 북한의 니즈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만 결국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남북 경제협력 추진 시 기업의 전략입니다. 기업의 전략과 관련돼서 먼저 일단은 경제 외적 위험 요인이 최소화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남북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최소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한 전제하에서 기업은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야기를 했다시피 현재 북한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문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수요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북한의 수요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제8차 당대회의 경제발전 중점사항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북한의 그러한 어떤 당대회라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북한이 현재 어떤 부문에 대해서 큰 수요,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파악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북한이 우리가 봤다시피 항만이나 철도 연결, 육로 운송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부와 대기업과 건설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빈번히 만나서 미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추진 매뉴얼들을 구축해 놓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문제다. 북한의 중점 부문이잖아요. 그럼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공기업인 한국전력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결국 북한의 전력 문제를 어떤 방식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부터의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죠.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실행 전략이 필요해요. 그때 가서 해야지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 거죠. 농산물과 관련돼서는 농산물 유통공사라든지 농민단체와 농업 관련 기업들이 간에 어떤 미팅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전략들을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투자 전략이죠. 일단 북한의 산업 부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고 상호 네트워크가 없게 되면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 국내 기업 간의 과다 경쟁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산업 분별 니즈에 맞춰서 우리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협업 체계를 갖춰놓고 그 속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2021년도죠. 2020년도에 북한의 대무역은 중국과 러시아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도 북한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할 겁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소위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도 하겠다라는 거죠. 북미 수교도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북한은 미국의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 세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미국의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러면서 에너지망, 기간 산업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미리 북한이 소위 북한 산업에 맞춰서 우리 소위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기술력도 확보해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중국과 아니면 세계 다국적 기업에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개발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현재 강구하고 모색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맥락에서 정부 기업 간의 협업 체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주요 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사전에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 그 속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이런 문제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 속에서 자금 여력 및 기술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동요 없이 우리 주도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북경제협력 성공의 길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정치, 군사적인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적 도발을 중단을 해야 되죠. 아무리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정치 외교적으로 어려운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앞으로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중단을 해야 되고요. 그럼 개성공단을 일단은 재가동을 해야 되죠. 재가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사과 입장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만 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비아냥 이런 것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북한이 먼저 스톱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남북교류라든지 남북협력의 어떤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좀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와 큰 충돌이 없다라고 하면 남북협력, 이산가족이라든지 인도적 차원의 경제 지원이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수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공동협력 이런 것 정도는 저는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은 안 변해. 변하지 않을 거야. 지금 화전양면 전략이야. 임기응변이야. 이렇게 북한을 분명 북한의 지금까지 어떤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갖고 결국 북한과의 어떤
그러한 속에서 어떤 상호불신을 해소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남 통합을 이뤄내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속에서 소위 남남 갈등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력의 악화 내지 결국 남북경제협력을 결국 남남 통합이 이루어지면 결국 남북 교류협력도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남 통합 없이는 남북 교류협력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반대를 할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렇게 돼갖고는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간의 과열 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기간 산업과 경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중재하에서 대북 진출 기업을 선별하고 그 속에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해제돼 갖고 결국 남북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축소를 하고 그 소위 기업의 그 주도권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져. 경우에 따라서 한정된 사업 부분, 북한의 어떤 중점 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사업 부분에 의미겠죠. 그러한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기업 간의 과열 경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도나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간의 과열 경쟁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의 사회간접 교부라든지 기간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들은 신발, 섬유, 전기전자 등 중간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유망업종에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면 기업 간의 과열 경쟁도 일정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타이틀에서 미래지향적인 남북경제협력이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던 거는 아직까지는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한민족이 나아가야 될 미래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기업이 적극적인 역할도 하고 전략도 수립을 해야만 결국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19에만 아니면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대단히 큰 아쉬움이 남고요.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거나 개선됐을 때 다시 한번 만날 어떤 대면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준 학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